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심상치 않은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 역시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혹여나 제2의 체르노빌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군의 포격을 맞은 건물이 원전 핵심 장비와는 상관이 없는 교육훈련용 건물이라고 밝혀지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포리자 원전은 유럽에서도 가장 큰 원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력 생산량의 25%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러시아가 노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원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특히나 원전에 대한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가 핵전쟁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이래저래 걱정이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쟁이 단기간에 극적인 마무리가 될 가능성 표면적으로는 낮아 보이는 상황인데, 원유를 중심으로 한 물가 인상, 이제 감당해야 하는 현실로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여전히 $110 위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일 고강도 제재를 추가하면서도 에너지 부문 제재는 주저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만약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에 유가는 $185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JP 모건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지 마음 같아서는 마이크 끄고 푸틴 욕이나 실컷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뒤에 러시아의 블록체인 송금 활용성, 더 구체적으로는 리플에 대한 악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고, 이걸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며칠 전에 이어서 또다시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악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비열한 주장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원래 무식하면 용감한 건데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재밌는 것은 몇 시간 전에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서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재미난 발언들을 쏟아냈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작정한 듯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그것도 웃으면서 피력했습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악용 주장은 무식해서 하는 소리다. 스위프트는 느리고 비싸다. 이더리움도 크립토커런시고 XRP도 마찬가지다. 내가 SEC 위원들 만났을 때 그 누구도 내게 단 한 번도 XRP가 증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다. 와, 진짜 작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리플과 관련 있는 거의 모든 현안들을 5분 정도의 시간에 쏟아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리플 CEO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전쟁이라는 큰 글로벌 이슈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경제적 후폭풍과 관련된 소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투자 시장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말 아찔하다 싶은 생각이 들 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 이 미친놈들이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자리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향해서 포격을 가한 겁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우크라이나 원전 15기 가운데 6기를 보유한 대규모 원전인데, 유럽에서도 가장 큰 원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량의 25%를 공급할 정도로 무척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공의 당사자인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접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겠지만, 이게 참 저질스러운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또 유럽 사람들에게 체르노빌의 악몽을 떠올릴 수 있는 정서적인 충격을 노렸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전에 포격을 가한 것인데, 만약 진짜 원전 폭발이라도 발생했으면 물리적인 충격 못지않은 이 정서적인 충격 안기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포격을 맞은 곳은 원전 핵심 장비가 아닌 교육 훈련용 건물이었고,
원전 주변의 방사능 수치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이 원전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한 것을 보면 안 그래도 핵전쟁 운운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정신나간 얼빠진 행동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도 생각이 되면서 더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전쟁으로 인한 경제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면서 동시에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은 단연 원유 가격입니다. 미국이 연일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추가해가면서 러시아 목조르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는 게 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걸 막아버리면 세계 원유 대란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경제에도 아주 강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세계 에너지 공급량을 줄이는 것에는 전략적 이익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폼잡고 말하곤 있지만 사실 세계 탑2 산유국인 러시아 원유를 건드려서 러시아가 진짜 원유에 이어서 천연가스에다가 팔라듐 다 수출 중단해버리면,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글로벌 경제 단방에 아작나는 상황을 떠올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 유럽도 2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려점들이 여기저기 포진해 있다 보니까 원유 가격은 가장 먼저 고공행진을 시작했고 이미 $110를 넘어섰습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까지 제재를 할 경우에 브렌트유 가격이 1배럴에 $185까지 뛸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147를 기록한 게 지금까지는 최고치였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원유에 이어서 천연가스에 밀, 석탄까지 원자재 가격이 5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금융 데이터 기업 리피니티브 자료를 인용하면서 세계 원자재 가격 지표인 S&P GSCI 지수가 한 주 전보다 16% 오르면서 1970년 이후에 가장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다. 또 2008년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유가와 밀을 비롯한 곡물, 알루미늄과 석탄 등 모두 다 급등한 건데 러시아 미친 짓에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런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소비자에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아침 식탁에서 빵부터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진작부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아니면 이미 현실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 지위를 활용해서 러시아의 돈줄을 조여버리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푸틴이 미국이 달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놨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시니어 분석가가 2019년 푸틴의 이 같은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면서 재조명받고 있는데, 당시 푸틴은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를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미국은 달러를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달러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들을 먹여 살리는 손을 깨무는 것과 같다. 그들은 곧 붕괴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사용하는데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의 발언에 사실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달러 패권의 균열이 생겼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현실이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 제재가 고강도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블록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 두 나라의 자원과 군사력, 또 기술력, 돈,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바라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아주 거대한 유라시아 경제권이 형성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연말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안화와 루블화 결제를 확대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가 글로벌 데뷔를 했고, 중국이 앞에서 비트코인을 탄압해도 뒤에서 블록체인 거대 생태계를 공산당 주도로 육성하는 것은
새로운 화폐 패권을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그 일환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이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까지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킨다라고 해도 당장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효과가 과거만큼 그런 큰 수준으로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의 스위프트 대신 블록체인 송금으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리플이 거론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러시아가 글로벌 제재를 회피하는 악용 수단으로 리플 등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프레임에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당장 리플 CEO가 직접 나서서 반박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러시아는 제재 회피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비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 자산 통제국 OFAC가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미국 규제기관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 잘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나름의 정치적인 의도도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자체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암호화폐든 뭐든 그들 마음 가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 그렇게 멀리 있는 미래로 생각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금리 인상 발언으로 인해서 꽤나 시끄러웠던 날 아침부터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했는데 몇 시간 전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리플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현안을 5분 동안의 토크를 통해서 아주 시원하게 쏟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빨 털기 수준인데 이 양반이 사석에서는 분명히 수다쟁이일 것 같습니다. 그는 리플 소송 전문 기자라고도 할 수 있는 찰스 가스파리노와 함께 스튜디오에 출연했는데, 먼저 나와 리플 팀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푸틴이 암호화폐를 악용한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크립토가 작동되는지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다. 크립토는 현재 리플처럼 정부와 규제권 안에서 활용되고 있다. 피아트 머니가 가진 법적 위치와 규제 틀 안에서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멍청한 정치인들 들으라고 대놓고 밝힌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 스위프트는 꽤 낡은 시스템이다. 이미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느린데 비싸기까지 하다. 이렇게 한방 날렸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크립토 산업을 와일드 웨스트라고,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기꾼들이 있지 않느냐는 게리 겐슬러의 논리에 대해서는 사기꾼들은 모든 분야에 있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폭스뉴스의 진행자까지 거들면서 자금 세탁에는 미국 달러도 엄청 많이 사용된다 이런 말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직 SEC 위원장에게 이렇게 몇 방 날리고 난 뒤에 갈링하우스 CEO는 현재 SEC와의 소송과 관련해서도 간단히 말문을 열었는데, 그는 나는 진짜 모르겠다. 내가 SEC 위원들을 만났을 때 그 누구도 내게 단 한 번도 XRP가 증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하듯이 웃으면서 할 말을 다 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SEC와의 소송이 확실히 잘 마무리가 되려나 봅니다. 전쟁과 금융 제재, 여기에 스위프트, 그리고 스위프트를 대체할지도 모를 리플까지 여러 소식들이 사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 개별적인 것들인데 맥락을 연결시키면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맥락적으로 이슈를 바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 있는 미디어 소비도, 요즘 유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도 이런 맥락적 해석이 가능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